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 종강식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에는 제1기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 참가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온라인 참가자들 함께 만나볼까요? 모두 손 흔들어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기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 종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 행사의 사회를 맡은 대학생 환경활동가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개강식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종강식입니다. 오늘 종강식도 대면으로 모두 함께 만나 진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그만큼 더 활기차고 즐겁게 오늘의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강식 순서는 넷째로 제안 발표회를 시작으로 수료식과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이 중간중간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 1기에 마침표를 찍으며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돌아보는 시간들도 가질 테니까요. 모두 촉촉한 눈가 준비하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기후환경 리더 제1기 대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을 수료하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반기문 재단과 함께 이번 과정을 만들어 오신 대자연의 이혜경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여간 지속되던 코로나 팬데믹이 잠시 주춤해질 시기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온 오프라인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누군가는 기후환경을 훼손하는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양성과정을 통해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3개월을 보냈었을까요? 되돌아보건대 우리는 기후환경에 대해 정의로운 시간을 보냈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한 영향을 배웠습니다. 또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욱 빛나고 가슴 뿌듯하기만 합니다. 지금의 탄소 배출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우리는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폭염으로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수많은 전자제품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2015년 9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측했던 기후위기의 위력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파괴력은 매우 다름을 느낍니다. 기후위기는 빠르게 가속화되어 기후위기라는 것보다 기후재앙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존적 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뉴스에서 예측할 수 없는 또는 역대급, 기록적이라는 단어들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기후이변이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 우리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서 제3실무 그룹은 당장 행동해야 할 구체적인 시한을 30개월로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202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후위기 최악의 영향을 피할 기회를 영영 놓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오던 길로만 가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만 하자라며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만 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후환경 리더로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행동해야 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양성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을 생각에만 담아두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행동의 차이점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로 나누어집니다. 행동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고 위기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준비된 기후 리더의 시간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시대의 전환은 사람의 사고 변화에 따라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환경보다는 산업혁명을 중시했던 기성세대와 필환경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의 사고는 귀납적으로 달라야 하고 보다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성세대의 움직임과 태도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고 외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탄소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영특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한들 네트 제로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There is no plan B because there is no planet B 라고 제가 여러 차례 외쳤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 책임이 전부 기성세대에 있다고 몰아붙여서도 안 됩니다. 지금 기성세대도 과거 직면했던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실용적이며 점진적인 돌파구를 찾고 변화를 추구하며 오늘을 개척해 왔습니다. 지금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관하면서 원망만 한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 책임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보다 안전하고 생태 친화적으로 가꿀 권리 그리고 의무까지도 결국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나서서 바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1기 기후환경 리더인 여러분들이 가장 용기 있게 그리고 보다 큰 목소리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라 기대하고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넷제로 제안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토론 활동 잘 하셨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150명의 모든 기후환경 리더분들께서 뜨겁게 대한민국의 넷제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술, 플랫폼, 그릭 캠퍼스, 대국민 캠페인, 실천 방안, 교육제도, ESG 등 환경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우수 제안 발표자 탑10이 된 분들의 제안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누가 탑10 안에 들었을지 보기 전에 광고 말고 양성과정 1기의 활동 결과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 9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제1기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에는 총 89개 대학교에 1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은 네모다. 만약 이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을 First Penguin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First Penguin이란 말 그대로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을 뜻하고 있습니다. 펭귄들은 배고픈 상황에서도 이 바닷속 천적 때문에 바다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의 행동을 이끌기 위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먼저 용감하게 도전하는 실천가가 바로 First Penguin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기후위기라는 전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력까지 키워나가고 있는 기후환경 리더야말로 저는 First Penguin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 세대가 이 기후위기에 맞설 마지막 세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미래 세대의 대표인 대학생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다들 말로만 외칠 뿐 직접 기후위기에 맞서고자
도전하는 미래 세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간혹 몇몇 대학생들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려 해도 사회는 대학생들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 탄소 중립 논의 전반에서 미래 세대를 배제해 왔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해 시너지를 못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후환경 리더 양성 과정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퍼스트 펭귄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와 앞으로 퍼스트 펭귄이 될 기후환경 리더 간의 시너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후환경 리더들의 행동은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용감하게 실천해보는 도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기후환경 리더들이 미래 세대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진행했는지 키워드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넷제로 키트입니다. 이번 넷제로 키트를 통해 활동은 정부나 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니라 이 탄소 중립인 개인이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크게 플로깅 키트, 넷제로 빙고, 그리고 소프넛 열매 설거지 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넷제로 빙고는 원데이 챌린지, 제로 카본 데이라, 리유서블 라이프, 그리고 스텝 업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듯 이렇게 실천 내용을 카드 뉴스로 만들어 올린 학생도 있었고 또 자신의 활동 내용을 블로그에 적어서 세세하게 올린 학생도 있었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게시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후환경 리더 활동들이 21세기 4D 메가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눈치채셨나요? 네, 4D 메가 트렌드, 이번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용 중 정태영 교수님 강의에서 언급되었었는데요. 일회용품 없는 하루, 플라스틱 없는 하루, 그리고 쓰레기 없는 하루, 잔반 없는 하루를 실천하며 탈탄소와 디카보나이제이션에 기여할 수 있었고 메일함 비우기, 사용하지 않는 어플 삭제, 동영상 스트리밍 시청 시간 줄이기, 클라우드 불필요한 파일 지우기를 통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딱 필요한 탄소 감축 활동도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기후환경 리더 150명이 제로 카본 데이라 미션으로 얼마만큼의 탄소를 감축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매일 한 개의 탄소 배출량은 4g이고 그리고 데이터 1MB당 탄소 배출량은 약 3.6g입니다. 그리고 고화질 영상 30분을 시청할 때 약 1.6kg의 탄소가 배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출량에 기후환경 리더 1인의 평균 삭제 메일 수와 줄어든 스트리밍 시간, 데이터 사용량 등을 계산해서 전체적인 탄소 감축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감축한 탄소 배출량은 약 2톤에 달했습니다. 정말 넷제로는 정부나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개인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외에도 나만의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나 혹은 나만의 친환경 활동 적고 실천하기 등을 통해 개인이 탈중앙 집중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되어 자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그것을 행동으로 직접 실천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로깅이나 소프넛 열매 설거지는 데모그래픽 체인지, 바로 인구 구성이 달라지고 있는 21세기에 미래 세대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며 이 다른 세대의 선한 변화까지 주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엄마는 이제 비닐봉지 대신에 폐현수막 에코백을 들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실 때도 그렇게 소프넛을 열심히 흔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제로 웨이스트 샵을 다녀오셨는데요. 많은 분들은 그동안 주변에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며 앞으로는 종종 방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른바 미닝아웃을 실천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앞으로 제로 웨이스트 샵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전 세대를 걸쳐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활동 키워드는 바로 아카데미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총 6강의 강의가 오픈되었는데요. 혹시 다들 강의 수강하시면서 이 강연자분들의 이력 보셨나요? 네, 어디서 이런 강연을 또 들어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놀라운 강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SDGs, 생물 다양성, 장기 지속 가능성 경제학, 넷째로 미래 세대의 역할까지 정말 우리가 기후 환경 리더로서 반드시 함양해야 할 환경 지식과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아카데미 강의를 모두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활동 키워드는 바로 팀별 토론입니다. 네, 잠시 후면 있을 넷째로 제안 발표회를 위해 지금까지 팀별로 총 3차례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150명의 학생분들이 대한민국의 넷째로 목표 달성을 위한 넷째로 제안서를 직접 작성해 보았고 서로 질문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키워드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ESG, 환경기술, 그린 캠퍼스, 대국민 캠페인과 같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고 총 17개 팀은 각각 2차, 3차 토론까지 진행하며 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기후환경 리더로서 직접 탄소 중립 달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본인이 직접 이 토론 활동에 참여한 그 경험은 바로 4D 메가 트렌드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었던 팀별 토론을 통해 150명의 기후환경 리더 모든 분들께서 정책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고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문제를 화두로 던져주셨는데요. 여러분 모두의 제안이 이 탄소 중립 달성에 꼭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대표 학생 10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50명의 아이디어 중 어떤 아이디어들이 탑10에 들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번 시간 여러분의 역할은 바로 심사위원입니다. 곧이어 진행되는 10명의 우수 발표가 마쳐진 이후에는 각 발표자의 점수를 입력하는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 모두 꼭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명의 발표자들의 발표가 마쳐지고 시작될 때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고남균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면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저도 한번 개회식 때 반기문 총장님께서 이렇게 이면지를 들어보셨던 걸 한번 동참해보고자 이렇게 이면지를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문제에 있어서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 모든 주체들이 참여를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 각자의 삶에 충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주체들에게 그러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가의 문제를 다루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해결될 방법을 찾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환경 문제의 국민의 인식 그리고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한번 재현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부에 제언드립니다. 2021년 9월 교육부와 환경부는 환경공동선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선언의 지속성과 보편성을 위해서 저는 교육부에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적 학습뿐만 아니라 실전과 적용이 모두 이루어진 3가지 밸런스가 이루어진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사해본 결과 현재는 실전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 인재상을 미래 세대에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상을 꿈꾼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환경 인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전과 적용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교 내부에서 환경 문제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일상 속에서 모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린스쿨정 형성과 교육청 주도의 행사 그리고 교사 교육을 통한 그런 주도적인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부에 제언드립니다. 환경부의 현재 정책 전달을 위한 매체를 확인했을 때
유튜브라든지 혹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같은 그런 검색을 통한 경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경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TV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기 쉬운 그런 매체를 이용하여 마케팅과 홍보를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쓰레기통이나 길거리 등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곳에 넛지 마케팅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부와 환경부 연합 프로젝트를 제언드립니다. 환경부는 현재 정책 전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는 현재 체험형 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바로 환경부의 정책 일부를 교육부에 전달하면 해당 내용을 학생들이 체험하고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부와 외교부에 제언드립니다. 환경 문제의 논의의 시작은 스톡홀름 회의였죠.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의 각 정책들은 회담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환경 실태, 목표, 세계 시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외교부에서 해당 회의라든지 그리고 결의안 등이 결성되었을 때 바로 교육부에 넘기고 학생들이 환경 변화 이슈 습득을 즉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드립니다. 이런 여러 자료들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탄소 불량 국가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을 설치하냐 마느냐의 가치 논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를 결단하고 이행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최남단에서 최북단, 겨우 KTX로 4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중부지방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고 남부지방에서는 바다가 녹조가 될 정도로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기후재앙으로 고민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우리 삶을 위해서라도 환경 문제에 동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탄소 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유주의 비극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공재, 자원, 그리고 터전, 우리의 지구를 위해서는 더 이상 비용과 투자를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이행하고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한 넷제로 실천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리게 된 기후환경 리더 1기 송지민입니다. 먼저 넷제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제로란 97년 교토의정서에서 6대 온실가스로 규정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들을 배출한 양만큼 흡수 및 제거하여 실질적인 전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 등의 많은 환경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을 비롯하여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KESG 가이드라인입니다.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공동 개발한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인데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ESG 공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200여 가지의 평가기관과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각각을 모두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었습니다.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ESG 성과 측정을 위한 자가진단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KESG 가이드라인 중 환경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좌측 그림을 보시면 환경 경영 목표, 원부자재, 온실가스, 에너지 등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가진단을 통해서 기업은 자신들의 ESG 성과를 점검하고 또 효과적인 경영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이제 넷제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KESG 가이드라인 중 환경 영역 진단 항목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넷제로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원단위 설정의 문제입니다. 이 우측 그림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0점 적용이라는 글씨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여기서 원단위는 기업 간 규모를 고려해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단위로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0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온실가스나 폐기물 등의 전체적인 사용량이나 배출량 총합이 줄어드는 추세여도 단순히 원단위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0점을 주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원단위 진단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배출량 변화를 기록한 경우에도 평가가 가능하게 진단 항목을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원단위 미기재 시 산업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는 확실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페널티 부여는 필요할 것이죠. 하지만 아직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단위 측정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정부가 지원해서 원단위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스코프 3 범주 구분의 문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간접, 직접, 그리고 기업 활동의 결과이지만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지 않는 시설이냐에 따라서 스코프 1, 2, 3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 21년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간한 SR 보고서의 그림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측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요. 스코프 3 범주를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인식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든 범주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각각 0점, 50점, 100점으로 우리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총 15가지의 스코프 3 범주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단순히 이것을 일부, 모두와 같은 식으로 모호하게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스코프 3 범주를 3가지만 인식해서 측정한 기업과 12가지를 측정해서 기재한 기업이 동일하게 일부만 인식하고 있다고 하여 50점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스코프 3 범주 측정 개수, 비율별로 단계를 세분화하고 점수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스코프 3는 이제 1, 2에 비해 감축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스코프 3를 관리해야 기후변화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아직 국내 기업에 부족한 스코프 3 측정을 본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킴으로써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업별 특성 반영의 문제입니다. 사스비 산업군에 따르면 금융, 소비재, 기술 및 통신 등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산업군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군별로 특정 섹터의 가중치를 높이거나 낮추어서 계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업종별, 규모별 가이드라인으로 세부 항목 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군별로 영역, 섹터별 가중치 세분화를 해야 할 것이고요. 평가 항목은 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추후에 이 본 KESG 가이드라인이 하나의 ESG 수준 진단 툴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총점과 등급 정보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언들을 통해서 저희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ESG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ESG 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보다 국내 기업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또 넷제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환경 리더 1기 송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SG 평가 및 자문단 구성 제안서를 발표할 고명윤입니다. 제가 현재 교환학생 파견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발표를 대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ESG 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린 후에 자세한 운영 방안과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 중 하나는 바로 기업입니다. 최근 현대백화점은 친환경 쇼핑백 도입을 통해 나무 13,200그루를 보호하고 약 3,298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이처럼 기업이 나설 때 우리는 매우 빠르고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ESG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ESG란
기업을 운영할 때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가치,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시장과 정부의 ESG 요구가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ESG를 도입하여 경영 방식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ESG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여럿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2045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며 아리백 가입을 밝혔으나 가입 승인 약 2주 만에 현대차의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아리백 캠페인을 주관하는 클라이밋 그룹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마케팅하는 위장 환경주의, 즉 그린워싱에 불과한 행보를 보이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기업들이 단순히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ESG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ESG 경영을 통해 정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는 환경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소비를 할 때에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세대인 만큼 기업의 ESG 강화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청년 세대와 기업 경영 및 환경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ESG 평가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ESG 평가 및 자문단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업의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확실한 ESG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 주체로 ESG 평가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ESG의 세 분야 중에서도 환경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청년 세대와 기업 환경 및 경영 방식,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함께 자문단에 배치하여 기업이 실용적이면서도 바람직한 ESG 경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문단은 총 5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기업에 파견됩니다. 청년 자문단의 경우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된 지원서와 ESG 모델 제안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선발합니다. 기후위기와 ESG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으면서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 경영 전문가 1인과 환경 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해 약 2, 3인의 전문가를 각 팀에 배치하여 전문적으로 기업의 ESG 활동을 평가하고 실용적인 ESG 모델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자문단 선발을 모두 마친 후에는 자문단 활동 방식을 안내하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는 ESG, 경영학, 기후위기와 넷제로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청년 자문단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이전 기수 자문단이 남긴 피드백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모두 끝난 후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 선정해둔 기업들에 각각 한 팀의 자문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또한 ESG에 대한 평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산업별, 기업 규모별 ESG 평가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 기업에 파견된 자문단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기업에서 설정한 ESG 목표 및 이행 상황의 점검,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그린워싱 여부 판단, 친환경적 조직 문화 평가, 사업 친환경성 평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기업의 ESG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자문단이 기존 경영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ESG 모델을 제시하면 기업은 이를 토대로 ESG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ESG 개선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여러 기업에 파견되었던 자문단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결과를 공유하고 자문단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다음 활동에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ESG 평가 및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 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진정성 있는 ESG 경영 기업으로서 홍보 효과 또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자문단의 평가를 통해 많은 기업의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 비교적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청년 세대가 직접적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넷제로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넷제로 목표를 보다 빠른 속도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넷제로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탄소중립 캠퍼스 실현을 위한 친환경 축제문화 확산을 제안할 최원석입니다. 네, 우선 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하게 된 제언의 배경, 그리고 제언의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 순으로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축제가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제가 속한 대학교에서도 대면 축제가 3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 물론 복학생이라 눈치 없기는 하지만 저도 거기에 같이 껴가지고 새내기와 같은 마음으로 이 대면 축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점은 이 대학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보고 정말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개선되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축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한 예로 고려대학교 축제에서 하루치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소주와 맥주 1만 병, 그리고 100리터 쓰레기 봉투가 무려 1,500봉지나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 노동자의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폐기물 소각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형 폐기물 1톤이 소각될 때 약 1.1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2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이 서울대학교 축제 기간 동안 얼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사진 속의 인물은 저 맞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회용품을 포함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이 축제 기간 동안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축제 하루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이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같이 분리수거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리수거 시설이 있기는 했지만 실상 일괄 소각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게 분리수거 형태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인 분리수거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조사 끝에 제가 정리한 대학 축제의 쓰레기 배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과도한 일회용품이 배출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음식 부스나 푸드트럭에서 일회용 젓가락과 같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배출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음식물이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어서 이 음식물이 묻은 쓰레기가 분리수거되지 못하는 시급한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분리수거 시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일괄 소각 처리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라고 보기가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축제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축제의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부재했습니다. 이에 제가 대학 내 친환경 축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안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회용기 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샵이나 혹은 다회용기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취지로 이러한 축제가 기획된다면 혹시 같이 참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좋다면서 이 취지에 공감해 주셨고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축제 기간에 세척하고 재사용한다면 일회용품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회용기를 대여해주는 부스를 설치하여 축제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의 일회용품을 줄이고 있는지도 볼 수 있게 된다면 학생들의 참여율 또한 더욱더 적극적으로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제 두 번째 제언은 축제운영위원회 내 환경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환경전담부서의 역할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노담배꽁초, 노술병, 노잔반 등 그 친환경 축제의 컨셉을 기획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회용기 업체에 컨택해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고 이를 수령해서 음식 부스나 푸드트럭에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리수거 시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버릴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마련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 이것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하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넛지 디자인,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넛지 디자인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 또한 이 전담부서에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바로 넛지 디자인을 활용한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천시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해서 도자기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이 재활용 쓰레기를 왼쪽에 버리게 하였고 혹은 쌀 복숭아라고 생각하면 우측에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넛지 디자인을 활용해서 재활용 쓰레기통을 만든다면 학생들의 참여율 또한 이 축제 기간 동안 더욱더 높아지리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 CU라는 편의점에서도 이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를 갖춰놨는데요. 그래서 기존 대비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99%나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축제 기간 동안 이렇게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도 함께 설치해서 마련해 둔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 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회용기 업체와 협력하고 그리고 친환경 쓰레기 설치기를 마련한다면 결국 학생들이 이 축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줄여 넷제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 중립 캠퍼스 실현을 위해 대학 측에 다회용기 업체와 협업하고 축제준비운영위원회 내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친환경 축제를 기획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 캠퍼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넷제로 실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정책적 제언들의 목표는 저탄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국내 그린 캠퍼스 실천과 활성화입니다. 국내 그린 캠퍼스 실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5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사생력 있는 대학 자체에 특화된 지속 가능한 그린 캠퍼스 모델을 구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적 자원을 활용한 휴먼 그린 캠퍼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형 대학 그린 캠퍼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되고 마지막, 학생, 교수, 교직원 3주체가 하나 되어 환경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5가지의 국내 그린 캠퍼스 실천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기준으로 전 4가지 정책적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적 제언입니다. 그린 캠퍼스 평가를 교육부 기본 역량 진단 재정 지원 사업 평가 지표로서 정량적 정성 진단 단계에 반영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학 평가에 있어서 그린 캠퍼스 평가 항목을 추가하자는 의견은 2009년부터 대자연에서 제안해 왔었으며 지금까지 한국 지속가능 캠퍼스 협의회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제기가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 평가라는 것이 한 대학의 신입생 모집과 대학 평판도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린 캠퍼스 평가 항목을 반영하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교육부 기본 역량 진단 대학 지정 지원 사업 평가에서 정량 진단 이후에 정량적 정성 진단 단계에 그린 캠퍼스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량적 정성 진단 평가는 정량 지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요소들을 그 3개년의 그 대학의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평정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구성원 참여, 학교 경영, 지역사회 연계라는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그린 캠퍼스 평가 로드맵입니다. 그린 캠퍼스 달성 평가 지표를 구축할 때는 환경부, 교육부, 그리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자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제언입니다. 해외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대학의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정량적 지표를 구축하고 진행하고 있으나 한국 대학들은 아직 입문 단계입니다. 그린 캠퍼스 활동을 통한 지속 가능한 캠퍼스 구현이 앞으로의 국가교육 발전 계획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 시 한국 지속가능 캠퍼스 협의회장 또는 그린 캠퍼스 총장 협의회장 중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건의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대표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 건의 시 국회 측 추천 9인 또는 대통령 측 추천 5인 중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 제언입니다. 국내 그린 캠퍼스 실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이 주체인 학생과 사회 주체인 청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대표위원 위촉 시 그린 캠퍼스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개선 활동에 열심히 노력한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청년 관련 다양한 그 정책들을 논의 심의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거 일자리 주거 교육 그리고 생활 권리 항목 외에도 환경 항목을 위촉할 때 평가 항목을 반영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해외 대학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국형 SSG 프로그램을 국내 대학 내 전면 도입하는 것입니다. SSG 프로그램이란 학생들의 다전공을 융합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환경과 전공을 연계하여 소셜벤처 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자체에서 재정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미 이런 SSG 프로그램은 하버드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그리고 조지아 대학교를 비롯한 해외 유수 대학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들은 지금 국내 대학들은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 대학의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국내에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그 지속 가능성 전략 계획입니다. 이 전략 계획들 중에서 5번째, 대학의 경계를 넘어 인식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5번째 커뮤니케이션 전략 계획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스턴 대학교의 기후 환경 변화 대응 실행 계획입니다. 이 5가지 실행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형 SSG 프로그램을 국내 대학들은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SSG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도입한다면 첫 번째, 창업 시드머니를 지원하고 지원자 대상 캠퍼스 내 창업 공간 무상 임대를 지원하고 그리고 창업 투자 회사에 소셜벤처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창업 멘토링과 네트워킹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국형 SSG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형 SSG 프로그램의 캐치프레이즈로 캠퍼스의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성을 발견하다라고 설정해봤습니다. 이상 저의 4가지 정책적 제언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신적인 접근,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발견에 대해 발표하게 된 송영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까닭은 현재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는 없다고 판단되었고 차세대에 가장 중요해질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생각해낸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는 바로 천연물 에너지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므로 해양에서 천연물을 얻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얻기 쉬운 천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든다면 그게 가장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잘 이용하여 만든 에너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프로젝트를 A+ 무한 프로젝트라고 부르겠습니다. 미생물은 에너지로 전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생물의 대사작용을 이용하여 에너지원, 수소, 메탄, 에탄올 등을 생산하는 방법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새롭게 발견된 미생물이 바이오 에너지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에너지입니다.
바이오매스는 식물과 미생물의 강합성에 위하여 생성되는 식물체, 균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 유기체를 말합니다. 만약 원래 사용 중인 미생물보다 더 적합한 미생물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연물 사업의 개척로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만약 천연물이 찾아냈지만 에너지로 만들기 적합하지 않아도 만약 그 천연물을 이용하여 종이, 플라스틱, 위료 등을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폐기물로부터 환경오염을 막아낼 수 있으며 에너지로만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이 아닌 폐기물도 줄임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A+ 무한 프로젝트는 다른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우리만의 에너지라는 장점과 비용과 탄소 배출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해본 방법은 포도당과 단백질을 분해될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천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기물 분해에 사용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천연물 분해에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설비 및 공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무한 프로젝트의 기존 바이오가스 시설을 활용한다면 탄소 배출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은 유기물을 분해할 때 나오는 메탄이나 탄소를 다시 고순도 공정을 거쳐 다시 공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탐색에서 얻은 천연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발견만 해도 우리는 위로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A+ 무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발전 순서대로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 단계는 우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천연물을 탐색합니다. 새로운 천연물을 찾아냈다면 이 천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단계별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플러스 무한 프로젝트도 넷제로 달성 기한 전까지 얼마든지 상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가 갖는 중요성의 위익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연물 에너지 상용화에 있어서도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태양광 발전기로 전기를 얻어도 정책이 미약하여 저장량보다 생산량이 많아 강제로 생산을 멈추는 일이 2번 정도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니 정책 마련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천연물 에너지가 보다 신속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협력이나 연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 천연물 연구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천연물로 일회용품, 위로 폐기물 등을 대체하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탄소 중립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안하는 천연물 탐색 방법은 바로 제노봇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노봇은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에서 추출된 배아줄기 세포를 심장 근육 세포와 피부 세포로 분화시켜 만든 최초의 살아있는 로봇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분해된 두 종류의 세포를 테트리스 블록처럼 쌓아 1mm 정도의 제노봇을 만듭니다. 이때 피부 세포는 로봇의 몸체 역할을 하고 심장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로봇을 이동시키는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 몸색을 바꾸는 능력, 자가치유 능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주변 세포를 모아서 자기 스스로 복제시키는 능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0일 동안 에너지원 없이 활동이 가능하며 썩으면서 분해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이는 사진은 제노봇 1세대이며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현재는 제노봇 3세대인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임무에 필요한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선 제노봇을 조금 변형하여 복제는 못하지만 렌즈가 달린 로봇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희망이라는 뜻을 담아 호퍼봇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고 렌즈가 달려있어서 호퍼봇이 보는 것은 우리가 모두 컴퓨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노봇처럼 자가 복제는 안 되지만 제노봇에 비해 수명이 길고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호퍼봇과 제노봇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바로 1+1 전략을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호퍼봇 1개와 제노봇 1개를 팀으로 꾸립니다. 그럼 얼마 안 가서 제노봇의 자가 복제 능력을 이용하여 이렇게 제노봇의 수가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노봇은 호퍼봇을 호위하며 호퍼봇이 물고기 등에 먹힐 위기에 처하면 제노봇이 대신 먹히는 등 방어를 하고 만약 호퍼봇이 분해했다면 그 쓰레기는 제노봇이 치울 것입니다. 또한 천연물을 발견한다면 제노봇이 그 천연물을 채취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해본 첫 번째 탐색 방법이며 무조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들면서도 과연 천연물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우리는 바닷속 생물 중 약 3% 정도만 알고 있다는 말이 있듯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해낸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이 가장 큰 혁신과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저는 이 A+ 무한 프로젝트가 다방면에서 그 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의 변화, 기후환경 리더 국가 자격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할 주연입니다. 키워드는 전국민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참여와 활동, 의미 전달 등의 키워드가 떠오르는데요. 캠페인이라고 하면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속적으로 어떤 주의 주장을 알리고 따르게 하는 운동을 뜻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계속적이란 단어입니다.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성과를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넷제로라는 대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가 기획한 캠페인이 계속성을 유지하길 바랬습니다. 계속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저는 20%의 변화라는 전국민 캠페인을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20% 변화 캠페인은 전국민 20%가 기후환경 리더가 되도록 하는 양성 캠페인입니다. 기후환경 리더들은 시민단체, 국제환경단체, 환경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넷제로를 위한 실천을 시작으로 자격을 얻습니다. 그 후 리더들이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인들도 기후환경 리더가 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20%라는 수치가 튀어나온 것이며 20%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캠페인의 주제를 20%의 변화라고 지은 것은 경제학의 원리 중 하나인 파레토의 원리에서 따왔습니다. 이 원리에서는 대략 80%의 결과가 중요한 소수의 20%의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 법칙은 경제학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컴퓨터, 스포츠, 산업 보건 및 안전까지도 연기가 되는 것으로 이 캠페인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20%의 기후환경 리더들이 넷제로 달성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80%의 변화를 빠르게 정확하게 퍼뜨릴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캠페인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의 리더들은 어느 날의 순간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환경 리더들은 캠페인이 진행되고 나서부터 차근차근 모집되죠. 이 캠페인은 일정한 기준을 두고 운전면허와 같이 매일 기후환경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취득을 위한 기회를 열어놓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원할 때 환경에 관심이 생길 때 유동적으로 리더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 리더들은 환경운동가이거나 전공자거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들은 단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넷제로나 환경 보전을 위해 실천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면 됩니다. 그들은 80%를 변화시킬 힘이 있어야 하고 오로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리더만을 선발해야 합니다. 저 주연은 정부에게 20% 변화 캠페인을 제안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 협정에 참여하였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국가 내에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 변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며 20% 리더들에게 정부에서는 환경 보호에 동참함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격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증 갱신은 1년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갱신하지 못할 때 자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필수 자격증 조건으로는 환경운동 캠페인 2회 이상 참여, 실생활 환경보호운동 4회 이상 증명을 공통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 앞에 공통조건 말고도 선택 조건을 달성을 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선택 한 가지 그룹에서는 하나의 조건만 골라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택 두 가지 그룹에서는 두 개의 조건을 골라 달성을 해야 합니다. 환경 공모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모전을 참여할 만큼 환경에 관심이 있고 실적을 거둘 만큼 능력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므로 굳이 다른 조건을 거치지 않더라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단, 기준은 최근 5년 이내에 수상한 공모전만 되고 갱신할 때 최대 3번까지 수상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환경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하자는 취지를 담아 홍보 겸 선택 조건을 선정하였고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평소, 도시, 건물의 미화를 위해 노력하시기 때문에 쉽게 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선택 두 가지 달성 조건은
평상시에 쉽게 실천 가능한 것들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공통 조건과 선택 조건을 달성을 해야 하고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격을 얻게 되는 순간부터 기후환경 리더들은 환경운동 지원금 지급, 환경 포인트 적립과 같은 자격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운동 지원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세금의 몇 프로를 반환 지급하여 사람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 방법이 사용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도 기후환경 리더가 되게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환경 포인트는 대중교통 사용권 할인 구매, 생필품 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코 포인트입니다. 이 혜택은 자신의 실천에 따라 포인트를 얻고 실제 현금과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실천에 따라 더 많은 환경 운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인트 획득 방법은 위와 같으며 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여 게임,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캠페인을 위해 예산 측정을 한 후 환경부의 모니터링을 진행할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캠페인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캠페인들도 보았지만 일시적 관심과 행동을 이끌어내기만 할 뿐 지속적인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의 단점을 보완한 지속 가능한 캠페인을 원했고 20%의 변화 캠페인은 그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키게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효과를 말이죠. 저는 소수가 다수에게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주길 희망하며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 변화의 캠페인을 발표한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합적인 하나의 넷제로 플랫폼, 넷제로 백과사전 A to G 백서를 소개할 임승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대한민국 전국에 내린 엄청난 폭우 기억하실까요? 하지만 같은 시간 한 지역에서 폭우가 지속될 때 다른 지역에선 뙤약볕의 폭염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기상학적으로는 두 기단의 충돌로 인해 우리나라 위의 기단이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환경 전문가들은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 폭우와 폭염의 원인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일은 비단 우리나라만 일어난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가뭄으로 목초지가 메마르면서 유제품 가격이 급상승하였으며 미국에서는 캔자스 일대 모카밭이 메마르면서 모카 가격이 급상승하였습니다. 분명 지구의 경고는 과거보다 뚜렷하고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들어야 하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해결을 위해선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넷제로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의 줄을 이루는 MZ세대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유행보다는 사회 윤리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었고 20대들의 환경 관련 도서 구매율의 증가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시작해 의, 식, 주까지 환경보호 트렌드가 널리 퍼진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식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수많은 환경 트렌드 속 넷제로에 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단기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들로 인하여 그린워싱이라는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넷제로에 대한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선 올바른 개념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백서와 백과사전 플랫폼을 제안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매년 환경백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백서 속에는 두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넷제로에 대한 정책들이 부족하다는 점과 환경백서라는 플랫폼 자체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대기와 수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넷제로 환경백서는 포괄적 분야인 에너지 정책, 폐기물 정책에는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부가 환경백서 속 넷제로 분야를 새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의 백서가 주로 수질과 대기의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던 까닭은 여타 다른 문제들은 다른 부서의 소관이었습니다.
에너지관리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림관련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와 유해물질관리정책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넷제로에 대한 정보들은 분산되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넷제로의 정보의 응집성을 위해선 환경백서 속에 넷제로라는 분야를 새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백서라는 플랫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정보를 압축적으로 한 곳에 정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한다면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의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백서가 존재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카드뉴스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까 오프닝 PPT에서 잠시 보셨다시피 이는 백서에 대한 접근성을 가깝게 해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데요. 카드뉴스로 설명된 쉬운 개념들을 통해 우리는 백서 속의 전문 내용에 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해에 유행하는 환경보호 관련 정보가 더해진다면 환경 트렌드에 관심을 계속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구상해본 카드뉴스의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에 정부가 도입하고자 했던 탄소 포획 저장 이용 시설 CCUS 시설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밝은 이미지를 띠는 카드뉴스를 활용하니 사람들의 접근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넷제로 환경 백서, 카드뉴스, 그리고 시민 참여를 모두 다 하나에 할 수 있는 넷제로 홈페이지 구성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환경 민원 포털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인데요. 이것이 실제 현재 운영 중인 환경 민원 포털입니다. 분류가 방대해 모호할 뿐더러 법정 서식 민원이라는 전문적인 민원서가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가 넷제로 환경보호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넷제로 홈페이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배경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정책 제안인 생각 쓰기부터 정책 실현인 생각 실현까지 한눈에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홈페이지의 방향입니다. 환경 정책에 있어서도 정책 참여 공모전을 진행해서 모인 아이디어들은 정책에 벤치마킹하여 실현된 사례를 소개하는 넷제로 홍보까지 한꺼번에 하는 넷제로 백과사전 홈페이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 리더 양성 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모였던 많은 정책 아이디어들 역시 시민 아이디어의 한 부분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쓰이지 못하더라도 정보의 저장의 창고가 있다면 이후 환경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모이는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성공을 의미한다라는 헨리 포드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ESS, 우리나라는 이라는 주제로 재연 발표를 준비한 이민주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SS에 대해 간단히 소개시켜드린 후 전 세계 ESS 시장 동향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재연 순서로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SS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S란 에너지 저장 장치, 영어로는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처럼 남는 음식을 보관하는 것처럼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ESS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탄소 중립의 핵심인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큰 단점은 계절, 기후, 시간대 등의 외부 상황에 따라서 공급의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 과잉 혹은 부족 시 전력망 과부하로 인해 가동 중단, 생산 설비의 수명 감소, 그리고 설비의 잦은 고장 등 다양한 통제 불능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ESS입니다.
ESS는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한 순간에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안정화 및 안정적인 전기 공급,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신재생 에너지와 ESS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 중립의 필수적인 요소인 ESS, 전 세계적인 시장 동향은 어떠한지 한번 그래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SS 시장 국가별 비중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화살표로 표시된 이 연두색이 바로 대한민국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만 해도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점차 ESS 시장의 비중이 커지는 다른 나라들과는 반대로 역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증가 추세인 ESS 시장, 왜 우리나라만 감소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빈번한 화재입니다. ESS 시장이 국내에서 확대되기 시작한 2018년과 2019년에 잇따른 연간 10회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점차 그 시장이 위축되는 데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정부 정책 지원의 부족입니다. 기존 정부의 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 정책이 종료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빈번한 화재로 인해서 규제 위주의 정책 강화가 이 시장 축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ESS 시장이 위축 상태로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가 입을 모으고 있는 ESS 산업 분야를 재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올립니다. 첫 번째는 ESS 화재 안전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화재의 주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화재 발생 가능 요소를 사전 혹은 직후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SK이노베이션의 화재 확산 방지 기술과 LS 일렉트릭스의 BTS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 혹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ESS 안정성과 신용성 회복을 위한 조사 및 홍보를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내 ESS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를 안정성 중심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검증 및 홍보를 통해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LG의 비스트라 납품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스트라의 1.2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ESS 단지에 TR1300 렉이라는 이 배터리를 공급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안전 인증 회사인 UL이 공인한 ESS 열폭주 화재 전이 안정성 시험과 화재 안전 관련 표준을 축적한 제품입니다. 해당 단지에서 냉각수 누출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이 배터리 렉이 방지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ESS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높일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상 정책의 강화 및 규제의 완화입니다. 이 내용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ESS 분야와 관련한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보상 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요청드리며 동시에 ESS 화재로부터의 안정성은 보장하면서 산업의 성장은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제 완화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ESS는 오늘날 탄소 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ESS 시장의 재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넷 제로를 선도하는 대표 국가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66번 박하입니다. 네, 제 발표 제목은 땡땡 폐기물에서 살아남기인데요. 이 폐기물은 무엇일까요? 이 쓰레기는 주로 외국에서 이동해 처리되는 쓰레기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아크라 강변에 쓰레기가 대량으로 쌓여 있는데요. 사진의 매립지는 이 땡땡 폐기물로 인해서 고작 8년밖에 안 됐지만 20m, 건물 6층에 해당하는 그런 높이의 산을 이뤘다고 합니다. 보시면 지역의 강에도 그리고 곳곳에도 이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쓰레기 더미 위에 소들이 있는데요. 이 소들이 서 있는 폐기물 산은 바로 의류 폐기물입니다. 소들이 섬유를 풀처럼 뜯고 있는 모습은 참 충격적입니다. 의류의 60%는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해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류 재고를 처리하는 방식은 대개 다음과 같은데요. 네, 의류 업체는 기부 명목으로 자선단체에게 넘기고 자선단체는 다시 재판매하고 남은 재고를 이런 개도국의 시장으로 팝니다. 그 결과 위 사진처럼 폐기물이 산을 이루고 강으로 흐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한국이 무려 헌옷 수출의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4위인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인구는 20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의류 폐기물 수치는 별로 매우 많이 차이하지 않고 그에 못지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의류의 과잉 생산은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낳고 쓰레기를 배출시킵니다. 합성 섬유는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고 한 인터뷰에서는 방글라데시의 강물색을 보면 어떤 색상의 옷이 유행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원단을 생산할 때도 물이 많이 사용되고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12억 톤이며 이 소각 시 발생하는 것까지 다 합친다면 전 세계 탄소 매출의 10%를 의류가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류가 한 해 800억 벌이나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인류는 80억인데 비해 옷이 정말 과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헌옷 수출 5위 한국도 정말 빠르게 의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각종 폐기물에 비해 쌓이는 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의류 폐기물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 심각한 의류 폐기물에 대해 대학생의 상상력을 더해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네, 어느 강연에서 듣길 실현 가능한 것만 생각해보면 이건 이래서 저래서 안 돼라는 생각으로 의견이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반면 이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걸 말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중간에 이거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일지 몰라도 이것들을 통해서 여기 듣고 계시는 리더분들이 다른 방향의 아이디어나 잘하면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 변심으로 버려지는 옷을 막기 위한 제안입니다. 네, 국가 표준 의류 착용 증강 현실 앱은요. 자신의 옷을 기준으로 다른 쇼핑몰의 옷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증강 현실 앱입니다. 네, 소비자는 자신이 평소에 입던 옷의 사이즈를 등록하고 판매자 또한 모든 옷들을 해당 앱에 증강 현실화합니다. 국가 표준으로 만든 앱이기에 판매자와 소비자가 이 앱 하나에서 상품을 임의로 착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는 자신이 등록한 옷을 기준으로 이 옷들을 증강현실상에서 피팅을 해보는데요. 만약 내가 등록한 옷의 길이가 허벅지까지 온다면 쇼핑몰에서 옷을 비교해 볼 때 길이가 더 길다라고 나온다면 이 옷을 내가 산다면 나에게 착용했을 땐 내게 허벅지보다 더 길게 오겠구나 라고 하여 추측하여 구매 실수를 줄입니다. 다음은 국가관리 옷창고입니다. 제가 10년째 쓰고 있는 가방이 있는데요. 근데 중간에 그 가방에 권태기가 와서 버리고 싶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견디니 뉴트로가 유행하고 있고 무늬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생분해로 만드는 걸 또 친환경이지만 옷을 한 번 산 걸 오래 사용하는 거에 지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권태기가 온 옷들을 보관했다가 원할 때 가져가게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리기엔 상태가 좋거나 나중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을 이 창고로 보냅니다. 이 보내진 옷은 당땡 마켓처럼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가 등록이 되고요.
이 등록된 옷이 팔리면 수익금의 30%는 등록자에게, 팔리지 않으면 나중에 유행이 돌아왔을 때 또는 원할 때 되찾아갈 수 있게 하며, 리사이클링 업체는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여 정부에서 환경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의류 성분표 등록 의무화입니다. 음식의 영양 성분표처럼 의류에도 이 소재가 어떤 소재고 썩는데 100년이 걸리는지 500년이 걸리는지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옷을 쉽게 사고 버리는 과정에서 경각심을 부여하고 그린워싱 방지를 기대했습니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인데요. 예를 들어 에코모피라고 하면서 합성 섬유로 만든 모피를 제작한 회사가 있다면 동물 미렵 측면에서는 환경 이슈를 막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마찬가지로 합성 섬유는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 환경을 파괴합니다. 에코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에코가 아닌 것이죠. 이처럼 이 의류 성분표를 등록한다면 이것을 방지하는 것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투명 의류 수거함 설치 및 관리입니다. 네, 사람들이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큰 것은 그 쓰레기가 쌓이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류 수거함의 한쪽 면을 반투명이나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 쓰레기가 쌓이는 게 보일 수 있게 하고요. 또한 현재 의류 수거함은 처리 과정이 불분명해서 종종 개인의 이윤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류 수거함을 국가가 관리하고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표기하여 경각심과 사적 이윤 취득 방지를 기대했습니다. 네, 최근 많은 비가 왔는데요. 그 결과는 어떤 전선이 생겨서 기단이 생겨서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후 재앙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의 의류 폐기물이 있습니다. 사게 될 옷이 넉넉히 있는데도 입을 게 없다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의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사고 신중하게 버리고 신중하게 소비하는 이 기후환경 리더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분의 발표를 다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탑10답게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텔레그램을 통해 구글 폼 링크가 방금 전송되었는데요. 모두 접속해 심사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바로 온라인 퀴즈 대회입니다.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 1기의 활동 내용으로 출제되었는데요. 처음 세 문제는 1기 활동에 대한 설문이니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부터는 배점이 있는데요. 빨리 풀면 풀수록 조금 더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1등, 2등, 3등에게는 아주 야물딱진 상품이 전달될 예정이니까요. 모두 신속 정확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접속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약 102명 정도가 접속해 주셨는데요. 10초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야나, 반기문 총장님 사랑합니다. 반기문 오른팔, 네, 유기농 마케터, 명랑젓 코난, 굉장히 다양한 닉네임으로 들어와 주셨는데요. 네, 5초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0. 네, 그럼 지금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설문입니다. 배점이 없으니까 여유를 갖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들었던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 활동 과정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복수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내가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을 하며 이 활동이 너무 좋았다. 네, 5초 남았습니다. 3, 2, 1. 네, 지금 보시게 되면 토크 콘서트와 넷제로 키트가 가장 좋았다라는 의견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설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인에게 이 양성 과정을 이만큼 추천해주고 싶다. 얼만큼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이 타격, 지금 이 타겟의 관역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추천해주고 싶다. 네, 7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확인해 볼까요? 오! 네, 10점이 굉장히 한 100명 정도가 해주신 것 같고 나머지는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설문조사입니다. 배점은 없으니 편하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 리더 양성 과정은 내게 이만큼 도움이 됐다. 해당하는 칸에 그 드롭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의 80에서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100% 넘어서도 도움이 됐다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점 있는 퀴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도 했었는데요. 이번 1기 기후환경 리더 양성 과정에는 총 몇 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했을까요? 네, 슬라이더로 그 해당하는 숫자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부터는 배점이 들어가니까요. 누가 1등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3, 2, 1.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네, 89개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 맞추셨는지 한번 중간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등은 나는 남방고양이님이 지금 1등을 하고 계시고 수리수리한 수리님이 4등입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더블 포인트 문제이고요. 개강식 점심 식사가 있었는데 이때 채식 유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답안이 올라가고 있고요. 약 1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페스코일지, 락토오보일지, 플렉시테리안일지, 비건일지 해당하는 답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락토오보였고 약 50분 정도가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뒤바뀌었을지 보면 네, 실바니언님이 1등으로 올라오셨고 반기문 총장님 사랑합니다가 5위로 지금 올라오셨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더블 포인트 문제고요. 토크 콘서트 당시 정답자가 받은 상품이 아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림이 점점 열리고 있는데요. 이 당시 정답자가 받았던 상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3, 2, 1. 정답은 네, 충북 담양 특산물 마늘이었습니다. 약 67명이 맞춰주셨고요. 중간 순위 보면 네, 반기문 총장님 사랑합니다가 4등으로 올라오셨고 세계서열이 1등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더블 포인트 문제고요. 다음 중 넷째로 빙고 활동이 아니었던 것은 무엇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안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벌써 100분 정도가 문항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4, 3, 2, 1. 정답은요? 네, 바로 캔크러쉬 챌린지였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중간 순위 보겠습니다. 네, 글리 플랜트 B가 1등, 2등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더블 포인트 문제입니다. 이 천연세제로 사용 가능한 열매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소프트넛일지, 소프넛일지, 소크넛일지, 쇼프넛일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그림 사진도 넣어뒀는데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2번 소프넛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간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총장님 사랑합니다가 5위 안에서 사라졌는데요. 네, 다음 문제에서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퍼즐 문제고 아카데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카데미 강의 1강부터 4강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걸 순서대로 퍼즐 맞추듯이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시간은 8초 남았습니다. 8초 남았기 때문에 컨닝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시간인데요. 3, 2, 1. 정답은요? 네, 기후변화 SDGs, IUCN 지속가능성 넷제로를 위한 활동 방안이었습니다. 총 26분 맞춰주셨는데요. 그러면 최종 순위 보기 전에 한 가지 설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지금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배점이 없기 때문에 설문으로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은 많지 않아서 17초 남았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말씀 지금 이 기회를 빌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답안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총장님 알러뷰. 항상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핸섬하십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만수무강하세요. 항상 세계 기후를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자연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활동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활동 더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만나서 행복했고 또 이런 좋은 기회로 뵙고 싶습니다처럼 정말로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누가 순위권 안에 들어있을지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위는요. 네, 닉네임이 말이고요. 2위는 웃음표고요. 1위는 빗살무늬 토기님이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네, 모두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빗살무늬 토기님과 웃음표와 말님. 네, 저기 문설아님도 보이시고요. 네, 정말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세 분께는 스페셜 기프트를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온라인 퀴즈 대회를 마치고 수료식과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 및 시상식은 대자연의 서미경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1회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특별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합우수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료식, 시상식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학생들에게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총평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후환경 리더 제1기 대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난 3개월 동안 기후환경 리더로서 활동해온 걸 봤는데 정말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생했다는 의미로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씩 이렇게 치기 바랍니다. 지난 개강식 때 여러분과 처음 만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종강이라고 그러니까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개강식 때 여러분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때 뭘 먹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했던 고민들을 털어놓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자니까 마치 젊었을 때 제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기후위기에 맞서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와 참 닮았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저도 겁이 났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한마디 좀 더 여러 가지 응원 또 격려의 말씀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개강식 때 제가 여러분들께 외로운 투쟁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걸어온 길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고 저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최소한도 150명의 기후환경 리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든든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해가 지날수록 얼마나 많은 기후환경 리더들이 저와 함께 기후 동지의 인연을 맺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우리가 함께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될지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어느 시대든 그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주도해가는 것입니다. 기후환경 리더가 아직은 소수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변화의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제가 사무총장 맡았을 때만 해도 소위 그 클라이밋 스캡틱스들이 많았습니다. 이 과학자들 중에도.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번 기후환경 리더 양성 과정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의롭고 도전적이고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각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글로벌 리더들에게 파리 기후변화 협정 채택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남극과 북극을 포함한 5대양 6대주, 특히 태평양, 캐리브해의 그 아주 작은 도서 국가들을 방문했던 이런 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기후변화의 현상을 볼 수 있는 데는 아마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강 유역도 갔고 아랄해, 또 아랄해는 한때 바다였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완전히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모래바닥이 나와 있죠. 거기 배가 그냥 그대로 드러놓인 채 있고, 또 차드, 레이크 차드, 거기도 가면은 아주 바다 같은 호수인데 그게 16분의 1로 줄었다고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호수였다. 막 그런 데라든지 칼리만탄, 인도네시아에 있는 칼리만탄 뭐 이런 데를 제가 참 여러 발품 팔면서 다니면서 내가 본 걸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자들을 설득을 했다. 그런데 어느새 파리 기후 협약의 달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그 세대가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어서 그 사실만으로도 큰 그 감동과 보람이 느껴집니다. 여기 모인 기후 환경 리더들은 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했던 노력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저를 대신해서 청년들에게 전파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미래 세대가 스스로를 틀에 가두지 않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잠재력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하면은 여러분은 그 본 과정의 그 아카데미, 친환경 실천, 그리고 토론 활동을 통해서 네트 제로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체험적으로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대에서는 아직 토론 문화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세 차례에 걸친 네트 제로 제안 토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지식과 공감을 넘어 직접 배운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또 권유하고 또 홍보하는 이런 방법까지도 체득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후환경 리더 10명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트 제로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네트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제안까지 대한민국의 네트 제로를 위해서 많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러한 모임은 무슨 꼭 다 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훌륭한 사람 중에
등수를 매기기는 했지만은 기후환경 리더 150명이 제출한 제안 모두가 대상을 받아도 결코 모자람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트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지금의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에 맞설 마지막 세대라는 말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낸 이 소중한 제안이 이 자리에서의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8월 달에 8월 중순에 80년 만에 처음이라는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는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또 이 수도에서 손 한 번 잘 못 쓰고 침수되고 도로가 마비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럽과 중국 등에서는 수백 년 만에 폭염과 가뭄으로 강줄기가 마르고 그 바닥에서 뜻하지 않은 1억 5천만 년 전의 공룡의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줄이고 기후정상화에 비상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 많은 시간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2040년에 지금부터 18년이죠. 인류 희망의 마지노선인 섭씨 1.5도 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대응은 아직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대다수 국가의 네트 제로 달성 목표는 2050년이며 지구온난화에 누구보다도 책임이 큰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2060년, 인도는 2070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케빈 러드라고 호주 총리 하던 분하고 둘이서 인도를 집중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인도를 방문하고 토요일 날 그저께 돌아왔죠. 나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10나라를 보면은 10나라 중에 5나라가 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또 인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또 인도네시아. 이것이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중국이 1번이고 인도가 3번이고 일본이 5번, 한국이 8번, 인도네시아가 10번 이렇게 돼 있죠. 5나라, 10나라 중에서. 거기에 아시아라는 개념을 유엔에서 취하고 있는 아시아 개념을 집어넣으면 사우디하고 이란이 들어갑니다. 이란은 6번째, 사우디는 9번째. 그러니까 10나라 중에 7나라가 이 아시아 땅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 3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 2번째가 돼 있죠. 그렇게 하고 지금 러시아가 또 러시아 있고 미국 있고 또 하나가 하여튼 3나라가 있는데 독일.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독일 이 3나라만 10개 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책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Getting Asia to Net Zero라는 캠페인 커미션을 만들었습니다. 케빈 라드 전 총리가. 그래서 제가 그 커미셔너가 돼서 인도에 가서 좀 목소리를 올렸죠.
인도네시아도 지금 가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사태의 그 치명적 위험성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화석연료를 포기하는데 지극히 미온적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작년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된 컵26에서 2050 탄소 중립을 못 박지 못했습니다. 그냥 원래는 2050년 중반까지 금세기 중반이죠. 금세기 중반까지 이걸 갖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by and around 이렇게 그냥 물타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by the middle of this century 이것이 by and around 이렇게 좀 됐고 석탄 발전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자, phase out 하자고 안이 돼 있었는데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에 phase down 이런 식으로 또 물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11월 달에 에집트의 샤멜 셰이크에서 또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것이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대학생 여러분이 변화의 주체이고 또 해답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떠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열정, 행동력은 세상을 움직이게 할 힘이 있다. 이 스웨덴의 어린 소녀 툰베리 여러분 잘 알죠? 2019년 유엔에 갔는데 유엔 총회에서 툰베리가 여러 대통령들이 앉아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You have taken away my dream. I will never forgive you. 라고 이렇게 아주 일성대갈을 하는 겁니다. 이 젊은 17살, 8살이죠. 지금 아마 19살쯤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 16살. 내가 당신들을 눈을 똑바로 당신들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대갈하는 이런 것이 환경 리더다. 그래서 제 여러분들께는 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올려라. Raise your voice. Challenge your leaders. 여러분들의 장관,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한테 도전을 해라. 그분들한테 이건 내가 살 세상이다. 여러분들보다 나보다는 나는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나와 우리 후손들이 살 것이다. This is the world where I and our succeeding generations will continue to live. 그러니까 제대로 똑바로 해놓고 가라.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챌린지 해라. 그러니까 I will hold you accountabl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치세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 쳐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부끄러워하죠. 여러분 오늘 수료한 환경 리더는 명칭이 여러분의 활동에 모든 힘을 실어줄 것이다. 여기 모인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기후환경 리더로서 또 다른 도전, 또 챌린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 알리고 친구, 후배들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자신에 속한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촉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리더가 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여러분은 얼마나 환경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3달간의 환경 리더 양성 과정을 마치는 제가 드리는 마지막 과제다. 이 과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실행해서 영향력 있는 기후환경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IPCC가 경고하고 있는 1.5도씨, 섭씨 1.5도씨가 2040년이 됐을 때 여러분 제1기 기후환경 리더는
무엇을 이뤘는지 미래 세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최대한 역할을 다했다. 역할을 하고 또 하고 역할을 다했다. 우리의 활동은 네트 제로 목표 달성과 1.5도 섭씨 1.5도 상승 억제에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종강식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한 학기 동안 양성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강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